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에선 김행, 유인촌, 장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야당이 두 후보자 모두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여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서며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광열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인사청문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파행 우려까지 제기됐던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 일정 단독 의결에 대한 민주당 측 유감 표명 이후 가까스로 정상 개최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강대강 대치는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 민주당은 과거 공직에 취임한 김 후보자가 자신이 운영해온 온라인 언론사 관련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 남편 지분을 신우이에 팔았다는 주식 파킹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청문회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의석수를 무기로 청문회 시작 전부터 부적격 결론을 정해놓았다며 정치 공세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유 후보자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는지가 쟁점으로 꼽힙니다. 또 후보자가 자녀 증여세 납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한 공방도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내일로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 역시 치열합니다. 부결로 가닥을 잡았지만 당론 채택은 내일 본회의 전까지 좀 더 지켜보겠다는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자리마저 정쟁거리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격 사유가 특별히 크지 않은데 임명을 반대하는 건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며 그 피해는 국민에 돌아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적 고려와 진영 논리를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신속한 임명이 궁극적으로는 민생 살리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의지까지 강조하고 있어서 관련 여야 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11일 진행되는 본투표에 앞서 사전투표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이뤄지는데요.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궐선거 특성상 지지층의 결집 정도가 선거의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여야 모두 지도부 차원의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힘 있는 집권 여당이라는 점을 연일 부각하고 있습니다. 고도 제한 완화 등을 해결하려면 대통령, 서울시장, 국토부 장관과 바로 연결되는 여당 후보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야당 대표 심부름할 아바타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며 민주당의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집중적으로 내세웁니다. 투표만이 권력을 이긴다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국민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차 윤 대통령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 등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기 전에 독선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과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국회에 대한 존중이어야 합니다. 네,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 역시 지지 호소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데 이어 주말 선거 유세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내년 총선 전 수도권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전초전 성격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야 모두 총력 지원 체제를 이어갈 거란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열입니다.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사법부 공백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과 대법관 제청, 사법행정과 법관 인사 등 중요 국가 기능의 마비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이 내려온 판결과 국가관, 역사 인식 등에 대해 제기된 여러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또 9억 9천만 원의 비상장 주식 재산 신고를 누락한 불찰을 인정하고 거듭 사과하면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7% 올라서 2달 연속으로 3%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국제 유가가 강세를 보이며 석유류 가격의 하락폭이 줄었고 일부 농산물 가격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인석 기자. 네. 네, 물가가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요? 네.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3.7%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지난 6월과 7월 2%대로 둔화했던 소비자 물가는 8월 3.4%에 이어 2달 연속으로 3%대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석유류 물가는 4.9% 내려 8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하락률은 고유가 영향으로 지난 2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석유류값 하락세가 둔화하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을 밀어 올린 셈입니다. 통계청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류 가격의 하락폭이 둔화했다며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앞으로 물가 흐름이 달라질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산물은 7.2% 올랐는데 지난해 10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사과가 54.8%, 복숭아 40.4%, 귤 40.2% 등 신선과일이 24% 넘게 올랐습니다. 신선과일은 계절과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과실 품목들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여름철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이 겹치며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면서 계절적 요인이 완화되는 10월부터는 다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0월 들어 지하철 요금과 우유값이 오른 데 이어 맥주값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 요금을 기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합니다. 우유 원유 가격 인상 여파로 이달부터 흰 우유 제품을 비롯한 유제품 가격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오비 맥주는 오는 11일부터 카스와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계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 여파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한층 더 높은 경계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에 글로벌 금융시장 영향이 일시에 반영되며 어제 우리 금융시장은 비교적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기적 거래로 외환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필요시 채권시장 안정화 조치 등도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강원도 설악산 기온은 처음으로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설악산 기온이 영하 1.9도를 기록했고 대관령 3도, 철원 5.2도, 서울도 9.9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5도 낮아 올가을 최저 기온을 보였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19도에 머무는 등 비교적 서늘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틀 정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말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이 오늘 오전 10시 반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에 2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습니다. 이번 2차 방류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하루 460톤, 17일 동안 7,800톤 정도를 1km 해저 터널을 통해 후쿠시마 제1원전 앞바다로 흘려보냅니다.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 3일 오염수 1톤을 바닷물 1,200톤과 섞은 뒤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밑돌았고 2차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희석 설비 상류 수조 4곳에서 도장이 10cm 정도 부푼 게 발견됐지만 이 또한 방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우선 내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오염수 31,200톤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관련 논의가 이뤄질 걸로 전망됩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제45차 런던 협약, 제18차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지 시각 5일 오후에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에 관한 사항 세션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지난 8월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이후 첫 회의로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과 그린피스 등이 오염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네, 이렇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가 시작된 가운데 시민단체는 해양 투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오늘 오전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방류할 오염수 시료에서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미량 검출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다핵종 제거 설비인 알프스가 방사성 물질을 완벽히 거르지 못한다는 증거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원 의장이 해임된 미국 의회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모든 의사 일정이 중단됐고 동시에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하원 의장에서 쫓겨난 케빈 메카시는 소수의 강경파가 의회를 뒤흔드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Unfortunately, 4% of our conference can join all the Democrats and dictate who can be the Republican speaker in this House. I don't think that rule is good for the institution. 임시 의장이 들어서긴 했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새 의장이 뽑힐 때까지 모든 의사 일정은 중단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의장을 축출한 공화당 강경파를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Worry you that you won't be able to deliver the aid that the U.S. has promised to Ukraine? It does worry me. Extreme MAGA Republicans who would like to eliminate just about everything I've done. 공화당 강경파 반란으로 하원 의장이 축출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카메라가 집중됐습니다. 의원이 아니어도 의장이 될 수 있는 미국 헌법에 따라 트럼프가 하원 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A lot of people have been calling me Madam Speaker. All I can say is we'll do whatever is best for the country and for the Republican Party. Would you take the job? Would you take the job? We have some great people. 다음 주로 예정된 하원 의장 선출을 앞두고 공화당 유력 인사들은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당내 선호도가 높은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원내대표와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짐 조든 법사위원장 등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메카시 의장 해임 사태로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강경파에 대한 비판이 폭발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의석 차이가 9석에 불과해 10명 남짓한 강경파가 이 차기 의장 선출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여론 조작 관련 논란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시작된 게 아시안 게임 축구 한중전이 있을 때 이제 다음 사이트에 가면 이제 누가 이길지 이렇게 응원하는 클릭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중국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온 거죠. 90% 넘게 나온 건데 알고 보니 이게 매크로를 이용했을 거라는 의혹까지 나온 겁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이걸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심각한 게 이런 어떤 디지털 사회에 참 이런 가장 대표적인 이런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1인 1표를 이제 원칙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좀 해치게 되고 또 시장 경제에 있어서는 소비자 평가라든지 이런 어떤 것을 왜곡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동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사 전달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매크로가 왜곡하고 과장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적절하게 이제 통제를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표현의 자유 어떤 이런 위축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신중하게 봐야 되고 특히 이번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외국에 의해서 네. 외부 세력에 의해서 개입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국내 문제에 대해서 외국이 계속해서 좀 개입을 한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라든지 EU에서도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뭐 대통령실도 관계자가 이걸 언급하기도 했고요. 범정부 TF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대응 어떻게 보세요? 침소봉대죠. 그냥 누군가 장난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을 더 응원하지는 않겠죠. 누가 장난을 쳤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이나 우리나라랑 상대하는 다른 나라의 네티즌들이 일부러 우리나라 사람들을 약 올리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마치 온라인으로 지금 뭐 투표를 하거나 선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축구 응원 사이트인데 이런 문제는 만약에 로그인을 해서 클릭하게 하거나 아니면 복수 클릭을 막거나 이런 기술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인데 이게 무슨 범정부 TF까지 나설 일인가 싶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키르기스스탄하고 축구할 때도 거기가 85%까지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작년에 카메룬하고 할 때도 카메룬이 83% 응원을 했어요. 비슷한 장난들은 네티즌들이 여러 번 했던 건데 갑자기 중국이 저렇게 되니까 여당과 정부까지 나서면서 마치 뭐 북한을 포함한 공산주의 세력이 대한민국 여론에 관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침소봉대다라고 생각하고 아니 대통령실에서 운영하시는 국민제안 홈페이지도 정책에 따라서 찬반 투표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거는 뭐 로그인은 해야 되지만 복수로 투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치는 게 중요하지 실제로 정치하고 관련된 스포츠에 관련된 부분들 물론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야겠지만 이걸 갖고 정치까지 연결시키는 건 침소봉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는 우리가 여야 어떤 정파적 입장, 정쟁을 떠나서 지금 디지털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문제인데 과거 예를 들면 다른 나라들하고 키르기스탄이라든지 다른 나라하고 할 때는 뭐 없는데 왜 갑자기 중국하고 반응을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는 사실은 그렇게 이슈가 안 됐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고 지금은 이렇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항을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클릭뿐만 아니라 이제 댓글도 얼마든지 매크로 돌려가지고 개인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면 1인 뭐 예를 들면 2번 들어가냐 이런 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아닌데 지금처럼 이렇게 해외 IP 네덜란드와 이제 일본에서 거의 2천만 건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댓글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수백만 수천 건의 이런 어떤 식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정치적 경영에서는 우리 민주주의 어떤 뜻의 기본적인 어떤 국민 뜻을 왜곡하게 되고 또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의 어떤 제품 평가를 또 왜곡하게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의 많은 포털이라든지 이런 어떤 관련된 회사들은 특정 IP에서 일정 횟수 오버되는 것은 이게 매크로 내지는 기계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그냥 이렇게 냉소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안전한 그리고 신뢰성 있는 디지털 사회를 좀 구현하기 위해서 좀 바라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뭐 민주당은 그 문제 의식에는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여러 대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회원 가입을 해서 클릭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뭐 2번 이상 클릭 못하게 하거나 뭐 그렇게 하면 될 일인데 이걸 범정부 TF까지 띄워야 되느냐 이런 비판이신 것 같아요. 이게 한 부처만의 사항이 아니거든요. 제가 가방이 소속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무부처가 과학기술부가 돼야 되겠지만 관련해서 이제 방통이라든지 법무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 관련된 부처가 굉장히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뭐 상설로 하긴 그래서 이제 TF 형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각 분야별로 적용을 어떻게 적절하게 할 것이냐, 기업의 어떤 경영의 어떤 자율성을 좀 피해도 안 되면서 또 표현의 자유를 침해 안 되는 이런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는 뭐 제2의 드루킹 사건이다 이런 언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국정원이 옛날에 댓글 조작했던 일도 있었죠. 네. 뭐 그런 일에 여당이나 뭐 저희 야당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번에 김기현 여당 대표가 국기문란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직 중국이라는 이슈 때문에 여당에 뭔가 벨이 눌렸다고 생각해요. 이념적으로 뭔가 이 공산주의 세력과 이 진보 세력, 민주 세력을 엮거나 아니면 여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에 되게 불편함이 있을 텐데 네. 온라인상에서의 댓글이나 비판 자체를 다 조작이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암묵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활동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도 이런 잘못된 여론 조작을 통해서 선거에까지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거는 기존에 이미 관련 법령이나 아니면 상임위에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계속 정부 부처의 노력에 대해서 감시를 해왔고 제대로 못하는 것은 이번에 정기국회 국감 같은 데 질타를 하면 될 일인데 정부 여당이 TF를 만든다는 거 정말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은데 우선순위 면에서 이게 하루에 오늘 중요 뉴스가 될 정도의 일이냐. 저는 이거는 중국이라서 문제된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이 관심을 갖고 이슈화 시키니까 문제되고 있다고 우선순위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뭐 비슷한 질문일 것 같은데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뭐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는 반국가 세력이 국내 포털을 기점으로 삼아서 광범위한 여론 조작을 하는 게 드러났다라고 했고 한덕수 총리도 드루킹 사건, 가짜뉴스 방지 의무 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앞서 나갈 일이냐, 국정조사까지 할 일이냐 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김영규 의원 말씀처럼 뭐 저희 당이 과거에 뭐 드루킹이라든지 이런 어떤 피해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가 자세히 보시면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EU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를 지금 동일하게 겪으면서 관련돼서 어떤 대책을 이제 마련하느냐 이게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유난히 지금 호들갑 뜨는 게 아니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왜 이게 반국가 세력이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의 침해죠. 이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질서에 이게 예를 들어 봅시다.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만약에 이제 여론조사를 한다. 뭐 이런 어떤 해서도 막 이렇게 그게 국내가 됐던 그 외국이 됐던 이게 그 1인 어떤 그 한 사람 내지는 한 사람 두 사람 정도는 아니지만 이 기계식으로 막 돌리다 보면은 이건 이제 과거 저 조지 오웰이 말했듯이 빅브라더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입에 있던 사회에서 이런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관련된 부족한 어떤 법령을 어떻게 마련하고 기술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정말 진지하고 그리고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좀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이미 발의가 돼 있기는 한 모양이네요. 김기현 대표가 내놓은 건데 댓글 국적 표시법 이 법안 내용을 좀 보셨습니까 혹시? 네, 보진 않았는데요. 뭐 댓글 국적 표시하는 거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도 여론조사 내지 아니면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댓글을 통해서 실제 여론과 달리 보이게 해서 사람들의 어떤 정책적인 결정 내지는 선거에 대한 투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방해로 처벌한 선례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네이버나 다음 같은 대형 포털들이 계속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클릭 응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사회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치까지 취하지 않았던 건데요. 이런 것도 장난으로 여기기 어렵다라고 하면 조치 취하면 되죠. 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계획하시는 거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금 혹시라도 이번 보궐선거라든지 내년 총선이라든지 선거를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온라인에서 여론을 조성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거에 대한 옥죄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누가 이 정치적인 의사를 온라인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억제하는 것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떤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올바른 어떤 여론, 의견을 침해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옛날부터 이런 어떤 그 온라인상의 익명성에 좀 가려져서 사실은 좀 지나친 이런 것 때문에 좀 그것을 뭐 그 익명을 폐지하자 그런 좀 논의도 많았습니다만 전 세계 사례를 보면 대부분 해외 포털은 제가 어제 이제 꼼꼼히 다 확인을 했는데 전화번호를 입력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댓글을 달 때요? 예, 댓글을 달 때 많이 있습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가 이제 국적을 표현하자 이런 것은 일단 최소한 우리 국내 주요 그 여론이 외국에 의해서 이렇게 조종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문제점으로 지금 법안을 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기회에 국적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어떤 본인의 어떤 것을 표현을 하는 게 저는 맞다. 그냥 익명성 뒤에서 좀 지나친 뭐 잔인한 댓글을 하면서 또 그것이 또 드루킹으로 또 돌아가고 매크로 돌아가고 이런 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서는 포탈에 지금 EU에도 그런 법들이 있는데 포탈에서 자율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특정 IP에서 나오는 것도 숫자로 포털에 좀 더 의무를 주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 포털이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디지털 어떤 데이터나 정보가 유통되는 장 아니겠습니까? 그 장을 관리하는 기업으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책임을 부여하면서 특히 법적으로는 특정 IP가 앞으로 기계적으로 계속해서 조정될 가능성이 앞으로 더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논의 자체가 뭐 하나하나 뭐 하면 좋겠죠. 그리고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느낌이 딱 드는 게 그냥 권위주의 정권의 모습 같아요. 뭔가 과거로 회귀하고 형식적으로는 기술적인 뭔가 미래지향적인 도구를 얘기하지만 결국 목적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뭔가 개인적으로 누군지 네가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그리고 정치적인 의사표현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찾아 들어가서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아무래도 자유롭게 의사표시하기가 어렵죠. 주변의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결국 그런 것들은 압수수색 영장이 있게 되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과연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이 최근에 청년 정책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과연 청년층이라든지 젊은 세대가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앞서 나가신 것 같은데 제가 그 하는 거는 이제 해외 사례를 이야기한 것이고 제가 김기현 대표의 국적 표기 자체도 찬반 있다는 말씀도 분명히 드렸고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선에서 침해 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이런 어떤 인터넷상의 어떤 부정적인 면, 신뢰적인 면을 어떻게 높일 거냐, 뭐 이런 측면을 조화스럽게 이제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이트에서 이제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어디 쪽을 응원하냐 이걸 이제 클릭으로 자기 의사 표시를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너무 왜곡된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왔고 그게 지금 여론 조작 의혹으로도 번진 상태입니다. 범정부 TF가 띄울 예정인 거죠? 아직 출범은 안 했고요. 네, 조만간 출범한 예정입니다. 정부 대응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를 좀 같이 해볼 텐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에 그 투표를 독려하는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유세장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다. 어제 사무총장이 대표의 건강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는 당무에 복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때까지요? 네. 그래서 유세장에도 안 나오시나요? 그럴 계획은 현재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갑자기 뭐 상황이 달라져서 뭐 대표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당대표가 현장에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의원이 본인의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장에 나갈 예정이고 뭐 국민의힘도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다 같이 지금 뭐 거의 선거 운동은 숫자가 한정돼 있는데 선출직 공직자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궐선거가 있게 되면 국민의힘 저희 모든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이 다 같이 선거운동에 투입이 돼서
거의 뭐 그 지역에서는 대선 같은 분위기입니다. 아, 그 사무총장의 얘기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보고가 있었던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고요. 많은 언론인들이 드라마틱하게 언제쯤 등장할까 이걸 많이 예상을 했을 텐데 네. 다 빗나간 겁니까? 그러면? 아, 네. 뭐 저희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행스럽게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나 보궐선거를 유발하게 된 원인 등을 이유로 여론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표가 무리하지 않고 향후 정기국회가 중요하고 또 리더가 없이 한동안 저희가 공백 상태로 내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게 더 드라마틱한 변화일 것 같고 나와서 어떤 당의 화합을 위한 메시지를 던지느냐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네. 대표가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세 가지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구속영장 기각이 됐지만 여전히 지금 이재명 대표는 10월 6일부터 지금 대장동 재판부터 해서 계속 지금 재판이 나가야 됩니다. 이런 네.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분명히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단식을 23일을 네. 하셨는데 만약에 진정한 단식이라면은 뭐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상당 부분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곧 나가는 순간 역시 단식은 쇼구나 뭐 이런 어떤 확신이 강서 구민들한테 이제 될 수 있고 또 세 번째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네. 지금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가 여러 가지 공약을 하면서 TV 토론에서도 제가 보았지만 그 김포 공항을 존치한 상태에서 그 주변 개발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제 강서구의 가장 큰 이슈가 그겁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계양 보궐선거 나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또 우리 김한규 의원 제주도와 관계가 있는데 네. 김포공항 이전한다 그랬어요. 이전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이 충돌한다. 충돌하는 게 아니고 그 공약이 지금 없죠. 사라진 거죠. 지금 진교훈 그 후보자의 공약이 다 민주당의 공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딱 나가는 순간 과거 계양 보궐선거에서의 그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딱 오버랩이 되면서 굉장히 지금 진교훈 후보의 선거 운동에 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미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뭐 세 가지까지 분석을 안 했고요. 저희는 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직접 투입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 보궐선거의 특성상 사실은 뭐 지나다니는 유권자한테 뭐 저희가 간다고 해서 그분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이런 거보다는 투표율을 올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뭐 대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일부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어제 영상을 통해서 뭐 짧은 59초짜리 메시지를 관련 이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한테 보내는 방식으로 투표 독려하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김포공항 이전 이슈 저도 되게 관심이 많은데 이재명 대표님하고도 뭐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인천 계양에 출마한 개인 국회의원 후보자의 주장이었고 아니 그렇죠. 당론이 아니었죠. 당시는 당대표도 아니었고 개인인 네네네. 상태였고 저는 제주도에 이제 출마했던 후보자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얘기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고 저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겠다라고 대표한테도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정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정도 하고요. 지금 뭐 양당 모두 강서구에 많은 의원님들이 가 계시죠. 의원님도 많이 활동하시고요. 예, 저도 오후에 갈 뭐 일일 보고까지 받는다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일일 보고를 받는다고? 예, 일일 보고를 뭐 본인이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은 올리고 있습니다. 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가서? 사실 뭐 주변에 이제 인사를 하고 최대한 강서구의 지인 분들을 좀 최대한 찾고 그런 정도인데 사실 선거를 해보면 후보자 본인과 당이 결정하지 사실 주변에서 돕는다 하더라도 미치는 영향은 사실 좀 극히 좀 미미합니다. 지인이 좀 있으시던가요? 어떻습니까? 저희 뭐 당협 조사를 해보니까 뭐 많이는 아니지만 좀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후보가 중요하고 분위기가 중요한데 보궐선거의 특성상 사람들이 선거라는 걸 모르는 분도 많고 그다음에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장에 가야겠다라는 의지가 되게 약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현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선거운동들이 자주 돌아다니면 또 붐이 조성되고 또 많은 분들이 투표구나 내지는 그래 한번 나도 가봐야지 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라서 지금 현장에 가보면 국민의힘의 빨간색 잠바와 저희 민주당의 이 파란색 잠바를 입은 분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분명히 분위기는 일반 보궐선거에 비해서는 올라가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투표율이 올라야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사결정으로 후보를 당선자를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저녁에 가서 파란색 잠바를 입고 식당을 돌아다닐 생각입니다. 이게 보궐선거가 이렇게 큰 조명을 받는 건 흔치 않은 일인 것 같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투표율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부터 당장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득표율은 뭐 서로 이길 것 같다고 하시니까 지금 뭐 추측은 이게 그 휴일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보궐선거 없이 딱 그 한 군데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표율이 좀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예측은 한 30에서 한 40% 사이에 투표율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예측이 좀 됩니다. 어떻습니까? 뭐 저희도 비슷하고요. 한 40% 정도는 달성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게 전국에 딱 하루 한 곳 강서구청만 선거를 하기 때문에 구민들도 보궐선거가 한 7, 8개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 선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서 또 수도권의 민심을 확인하는 되게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저희 국회의원들이나 뭐 당직자들만이 아니고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뭐 아는 분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다 뭐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드리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40%를 넘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지인을 좀 찾으셨습니까? 거기? 네. 저희는 제가 제주 지역 출신인데 공항이 있어서 강서구에는 충청도 분도 많지만 호남 제주도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 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떻든 강서구민들께서는 내일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되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꼭 공약도 살펴보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2개나 한꺼번에 열립니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인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다가 오셨잖아요.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여가위가 원래 좀 시끄러운데요. 사전에 자료 요청만으로도 한참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으로 여야 간에 좀 공방이 있어서 실제 오전에 좀 질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게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이분이 사회생활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또 본인이 성공한 사업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관련된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지 이분이 과연 이제 사업을 하면서 세금 체납이라든지 아니면 이해관계 충돌의 이슈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자체는 여야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자료까지가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보니까 요즘 분위기가 이 자료를 미리미리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현장에서 갑자기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자체로도 그런 공직자로서의 그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질타가 많이 있었는데 아마 오늘은 밤늦게까지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가위가 원래는 이렇게 막 조명받는 상임위는 사실 아니잖아요. 조명받는 상임위는 아닌데 우리 김행 후보자께서 상당히 조명을 받다 보니까 이게 유인촌 후보자도 이제 상당히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이미 한번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검증이 많이 되셨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김행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 오늘 아주 뜨거운 분위기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보면서 대기를 했는데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 이전에 언론을 통해서 여러 의혹들이 좀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주식 파킹 논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좀 해명이 됐다라고 보십니까? 본인이 이제 주식 파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좀 관리 어떤 문제로 인해서 좀 사과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어느 정도 좀 해명됐다고 보고 특히
여가부 장관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좀 아무래도 그동안 김행 후보자가 그 언론에 나와서 좀 좌파 진보 세력을 좀 강하게 좀 공격을 한다든지 또 패널로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 또 뭐 그게 뭐 사실이 아니라 근데 김건희 뭐 여사하고 뭐 친하다든지 그런 어떤 이슈 때문에 저는 좀 더 민주당이 좀 집중 어떤 타켓을 지금 잡고 뭐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고 유인촌 장관이라든지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좀 검증이 좀 되기도 뭐 했지만 특히 김행 후보자에게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조금 정치적인 그런 어떤 이슈 배경이 네. 상당히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김행 후보자는 부적격이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한 가지 딱 꼽으면 뭐가 있습니까? 이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부분에 대한 의문인데요. 말씀하신 주식 파킹 의혹이 여러 가지랑 관련이 다 있습니다.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 네. 당시에 공직자로서 주식을 파킹했다 다시 돌려받았다라는 건 이해 충돌 우려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라는 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오늘 여러 가지 뭐 질의에서 나오겠지만 저도 이분이 제공하지 않은 자료 아니면 밝히지 않은 자료 중에 공식적으로 확인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여러 기업에 임원으로 근무했던 것들이 추가적으로 확인이 됐는데 네. 그게 이 DC 인사이드라는 많이 알고 계시는 네. 그런 포털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 우회 상장 관련해서 주가 조작 의혹, 먹튀 의혹이 있었는데 관련된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한 게 나타났는데 그런 회사들에 대한 근무 내용만 빼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의도적으로 미제공했다라면 그건 정말 그 공직자로서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 거고 네.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런 주가 조작 의혹에 관련되고도 그에 대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고 단순히 이사일 뿐이었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사가 회사의 일에 대해서 이사일 뿐이었다라고 변명을 하는 게 가능한 거냐? 그러면 장관일 뿐이었다. 내가 우리 이 국무위원 중에 일부였기 때문에 앞으로 일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감을 갖는 이야기를 못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주로 도덕성 부분에 대한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촌 후보자 블랙리스트, 문학의 블랙리스트 얘기가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좀 해명을 좀 해주시면. 그 사실은 이제 지난번 그 이주호 교육부 장관 또 후보자 때도 사실은 그 비판의 가장 큰 초점이 뭐 다시 재활용이냐, MB 정보를 왜 사용하느냐 그렇게 네. 비판을 뭐 한 적이 있었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유인촌 후보자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배경이 저는 그렇다고 보고 네. 뭐 그 MB 정부 때 분명히 이제 블랙리스트가 없었고 실질적으로도 뭐 최근에서야 뭐 이야기가 나왔지 그 이전에는 MB 때 문화예술계에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서야 좀 뭐 이렇게 좀 이슈화를 좀 해서 그런데 좀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인사청문회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뭐 그렇게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네요. 그 지금 장관 후보자 3명이 네. 동시에 지명이 됐고 아마 신원식 장관 후보자는 재송부 요청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인사청문회 마쳤고 네. 재송부 요청이 아마 대통령실로부터 올 것 같고 3명 다 그대로 임명을 하게 될까요? 뭐 어떻습니까? 대통령 스타일상 당연히 세 분 다 하시려고 할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신원식 장관은 전문성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과도한 이념 논쟁에 대한 문제, 또 김행 후보자는 전문성 자체도 저희가 의문이 있지만 그거보다 그 도덕성의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 저희가 생각할 땐 김행 후보자를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제고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하게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 지금 야당에서 수사 의뢰나 이런 걸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시? 네, 그 부분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인사청문회를 보고 과연 이게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로 끝날 거냐, 아니면 실정법 위반 이슈까지 있는지 일단 해명은 들어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해명이 뭐 명확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형사 고발도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당 여가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두 상임위에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오늘 밤까지 진행될 거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월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된 신상진 성남시장이 첫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어제 오전 11시 반쯤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정도 조사했습니다. 공중이용시설 관리 결함으로 1명 이상이 숨지거나 10명 이상이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해 경영 책임자와 공무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상태지만 신 시장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은 전 시장도 입건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불거진 대장동 사건 관련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봉지욱 전 JTBC 기자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현재 뉴스타파 소속인 봉 기자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휴대전화에 이어 JTBC가 제출한 사내 이메일 포렌식을 참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봉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 2월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걸 부인하는 취지의 조우영 씨 진술을 고의로 빠뜨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고등학교가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했다는 고소가 접수된 가운데 경찰이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오늘 서울시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 고등학교에 다니던 학생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당시 교육당국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숨진 학생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다른 학생 7명을 지난달 검찰에 넘기자 숨진 학생의 유족은 당시 학교폭력 담당 교사 등이 사건을 은폐했다면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대전 서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백골화된 신생아 시체가 발견돼 경찰이 30대 친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친모는 혼자 낳은 아기가 숨지자 무서워서 버려뒀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는데 경찰이 진술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경찰차 2대가 골목으로 연달아 들어옵니다. 경찰 승합차도 뒤따라 들어와 섰고 차에서 경찰이 내려 짐칸에서 무언가 챙겨 건물로 들어갑니다. 대전시 서구 다세대 주택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과학 수사대 차가 한 바퀴를 돌걸래 이상하다 생각하고 다시 봤더니 3바퀴를 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났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잠적했는데 집주인이 짐을 정리하다 여행 가방에서 시신을 발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건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어린 아기의 백골화된 시체였습니다. 경찰은 다른 곳에서 살고 있던 아기 엄마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친모는 4년 전쯤 집에서 혼자 낳은 아기가 4에서 5일 만에 숨지자 무서워 가방에 넣어 내버려뒀다고 경찰에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친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와 시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엄마로서 자녀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기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본 겁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도 의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초미세 반도체 입자인 양자점, 퀀텀 도트를 발견하고 연구한 3명의 과학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던 수상자 명단이 공식 발표 4시간여 전에 유출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요. 노벨위원회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입자 크기가 나노미터 10억분의 1미터 수준으로 작은 초미세 반도체 입자가 양자점, 퀀텀 도트입니다. 전기적, 광학적 성질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혁신적인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은 기존 LCD에 양자점 필름을 붙이는 수준으로만 활용되고 있지만 향후 퀀텀 도트 자체로 만든 디스플레이가 나오면 현재 화질이 가장 좋다는 올레드도 뛰어넘을 것이란 평가입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이런 양자점을 발견하고 합성법을 연구한 3명의 과학자들이 차지했습니다. 몬지 바웬디 미국 MIT 공대 교수와 루이스 브루스 미국 콜럼비아대 교수, 알렉세이 에키모프 나노크리스털 테크놀로지 연구원입니다.
노벨위원회는 양자점이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And in medicine, we use quantum dots to detect tumors, for example, because then you can target them, you link them to something that targets the tumor, and then they shine the light over there, and you can see where it is. 하지만 이번 수상자 명단은 왕립과학원이 실수로 발표 예정 시간 4시간여 전에 이메일로 배포하면서 후보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던 노벨상 권유에 먹칠을 했습니다. 과거 일부 언론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수상자를 앞서 보도한 적은 있었지만 발표 주체가 실수로 수상자를 사전 유출한 것은 1901년 노벨상 시작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We deeply regret that this happened. The important thing is that it did not affect the awarding the prize recipients in any way. 하지만 그동안 과학의 발전을 무시하고 세계 분야로 국한하고 있는 노벨 과학상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던 가운데 노벨상은 또 하나의 흑역사를 남기게 됐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습니다. 아침에 이어 낮 동안에도 서늘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4도나 낮겠습니다.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요. 또 호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19도, 광주 20도, 대구 21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모레부터는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겠고요. 주말 사이에는 영동과 남해안,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